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0. 신비편,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세계의 피상들을 핵심과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인해 한번 종합해 보고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 지은이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거대한 세계를 모아 하나의 꼭지점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내 인생의 종착점, 내 시나리오의 결말, 죽음 이후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서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했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왜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담담한 마음으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0. 마지막 여행 신비 지은이 최사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모든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제 듣는 귀가 생겼다.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지식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대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 한다.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리, 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한 그의 선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 문제를 끝낸 선언이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하지만 후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을 찾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을 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예술과 종교와 삶과 죽음에 대한 주관적 체험은 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을 찾아 떠나왔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대화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혼자서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향한다. 지금부터 삶과 죽음이라는 주관적 신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우선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죽음을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로 구분해서 임사체험 연구와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삶에 대해서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의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임사체험은 Near Death Experience의 앞자를 따 NDE라고도 한다. 사전적 정의는 의학적 기준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후 특수한 체험을 기억하는 현상을 말한다. 임사체험의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며 영국, 인도,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는 레이먼드 무디와 제프리 롱 등이 있다. 임사체험 연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일반화하면 임사체험의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된 패턴들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몸 밖에서 자신을 보는 체외 이탈의 경험,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 평온함의 느낌, 지각의 확대, 귀에 거슬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죽은 지인과의 만남, 인생의 회고, 경계 지점에서의 회귀 등이다. 이러한 체험은 문화, 지역, 인종, 종교와는 무관하게 보편의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문화적인 교육이 부재한 아동들의 임사체험 시에도 성인의 체험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체험 단계가 성인에 비해 단순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임사체험과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보편적인 종교적 성찰로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험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느끼는데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했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었다고 한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만큼 비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론이 뇌 이상설이다. 이는 죽음이 임박한 당시의 신체 변화가 뇌에 비일상적인 영향을 주어 환각으로서의 경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임사체험에 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철학적 입장 위에서 전개된다. 그것은 물질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정신이나 영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식, 영혼, 마음 등 정신적인 그 무엇이 물질로서의 나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와 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인과 법칙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물질과 마음을 두 가지 근원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물심이원론이라고 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정신이나 영혼이 단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 역시 다만 뇌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신을 물질로 환원해 물질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물심일원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독립된 정신을 부정하고 물질의 존재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물론이라고도 한다.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물심이원론은 정신을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하므로 임사체험이 신체적 죽음 이후의 경험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기억과 인지활동은 물질적인 뇌뿐만이 아니라 독립된 정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물심일원론과 유물론의 관점에서 임사체험은
완벽하게 뇌 이상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뇌를 넘어선 기억이나 인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사체험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나 모두 동의하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 뇌가 독특한 경험적 환경에 처한다는 것이며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체험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죽음 이후의 4가지 가능성.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간의 형태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죽음 이후의 가능성은 몇 가지로 제한된다. 가능성 1. 무. 첫 번째 가능성은 죽음이 시간에서 완전한 끝이라는 관점이다. 죽음 이후 나의 정신과 의식은 완벽하게 소멸하고 환한 방에서 전등이 나가듯 갑자기 완벽한 무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물질 문명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단절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영원한 사후세계나 반복되는 윤회와 같은 종교적 견해를 부정하는 논지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물론적 관점이 사후세계와 윤회를 부정하는 논지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윤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가능성 2. 영생. 두 번째 가능성은 죽음 이후에도 삶의 시간이 계속된다는 관점이다. 신체적 죽음과는 무관하게 영혼이나 정신은 소멸하지 않고 특정 체험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친숙한데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절대적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사후관이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구천을 떠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고 시간의 관점에서는 단절없는 흐름이 지속된다. 이러한 사후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이 각각 독립된 실체라는 물심 이원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체와는 독립된 개별자로서의 영혼이 실제해야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의 시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 3. 윤회. 세 번째 가능성은 죽음 이후에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견해다. 탄생, 성장, 노년, 죽음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 다신교인 베다,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입장이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가축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간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돌고 돈다. 이러한 윤회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와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는 물심 이원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의 입장에서도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혼이 있든 영혼이 없든 관계없이 윤회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물심 이원론의 입장에서 신체와 독립된 영적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가정했을 때 윤회란 영적 존재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 낡은 신체를 버리고 새로운 신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물질로서의 육체는 변하고 죽지만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비물질적 존재로서 윤회하는 주체를 상대적 다신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한다. 특히
베다와 우파니샤드, 이를 계승한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는 불변하는 본질적 실체로서의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불멸하는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회는 불가능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영적인 존재 없이 변화하는 물질 세계만 있다고 하더라도 윤회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에서는 베다와 힌두교와는 달리 고정된 실체로서의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아트만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혹은 영적 존재론의 아트만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윤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설명은 불교 안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불교의 설명을 따라가는 대신 유물론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윤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에 접근하려고 한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윤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답부터 말하면 윤회는 나의 의식이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의식 능력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의 영혼에서 기원한다고 쉽게 설명할 것이다. 반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뇌에서 발현된 현상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물질들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우연하게 지금 나의 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의 의식 능력이 발현된 것이다. 의식을 눈앞의 세계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의식 능력의 발현 조건을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의 물질적 구조의 충족이라고 본다면 이제 유물론의 측면에서 윤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죽은 이후, 즉 물질적 조건이 소멸하는 동시에 의식 능력을 상실한 다음에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다시 우연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대략 충족된다면 나의 의식 능력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뇌 구조는 생물학적 특성상 대체로 유사하므로 과거 전체와 미래 전체의 인류의 뇌 구조의 다양성 안에서 지금 나의 뇌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될 확률은 매우 높다. 즉,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의 의식 능력은 반복적으로 출현했고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 능력의 반복을 윤회라고 이름 붙인다면 윤회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일반적인 사건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생각은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능성 4. 영원 회귀.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영원 회귀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니체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영원 회귀는 일단 윤회와 매우 비슷하다. 죽음 이후 삶이 다시 반복된다고 본다. 차이점이 있다면 윤회는 전생의 인과응보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영원 회귀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아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확히 다시 반복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없이 정확하게 동일한 삶의 영원한 반복이 영원 회귀다. 니체가 이렇게 끔찍한 사후관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니체가 우리를 그저 허무함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 회귀의 개념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다. 영원회귀는 두 가지 시간의 길이를 전도시킨다. 그것은 인생과 순간이다. 인간에게 100년의 인생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지금 당장의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을 소모하며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의 목표를 찍어두고 스스로를 그것으로 내던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대입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수히 많은 순간을 참고 견디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순간순간을 힘겹게 인내하며 살아간다. 또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주변을 돌볼 시간도 없이 전력 질주한다. 하지만 니체는 영원회귀 개념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먼 미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밝힌다. 영원회귀에 따르면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의 길이는 삶이 무한히 반복되는 만큼 무한대로 길어진다. 반면 인생은 10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일 뿐이다. 이제 순간과 인생의 길이는 역전된다. 순간은 무한한 길이를 갖지만 인생은 유한한 길이로 한정된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현명해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지금 소모해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영원히 반복될 이 순간을 위해 나는 내 삶을 창조해야만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지 않고 최고로 가치 있는 순간을 위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이 존재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다.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니체의 영원회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카우스 이론이나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에 근거하면 니체의 영원회귀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과학의 실현 가능성을 넘어 순간의 창조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실감을 안고 사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죽음이라는 예정된 사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위를 이해하게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죽음의 문제는 항상 삶의 의미와 엮여 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이를 토대로 삶에 대해서 말해볼 차례다. 3.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과 공시적 측면에서의 의식. 죽음 이후의 여정은 신비의 영역이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경이로운 신비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왜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 있을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삶의 신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두 측면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의 의미와 공시적 측면에서의 의식의 의미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고려한 역사적 측면에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시성이라고 하고, 시간성을 배제하고 특정 시점의 현 상황을 기준으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시성이라고 한다.
삶은 시간 속에서 인생으로 드러나고 시간을 벗어나 현재의 공간에서 의식으로 인지된다. 삶의 신비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과 공간 안에서 발견되는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의미, 인생. 우선 삶의 신비에 다가가기 위해 시간의 측면에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나는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왜 하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배워가는 것일까? 그 이유와 의미는 살아가는 동안은 알 수 없다. 내 인생의 이유와 의미는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다시 말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된다. 그것은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소설을 읽어나갈 때 주인공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읽는 과정 중에는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의 상황과 행동의 의미가 규정되는 순간은 우리가 소설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다. 소설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때까지 모든 과정과 역사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공인 나도 마찬가지다.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는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이 도래하는 순간에 나는 비로소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러한 방법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와 가디머가 제시한 해석학적 순환에 근거한다. 해석학적 순환은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의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선행적으로 이해되어 있어야만 한다. 하나의 텍스트의 의미는 전체와 부분이 순환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 이것이 해석학적 순환이다.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순환이 요구된다. 끝으로서의 죽음까지 나아가 인생 전체에 대해 앞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분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현재라는 삶의 부분들을 한 조각씩 이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죽음은 필수다. 죽음이라는 끝이 없다면 삶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고 그 의미는 이해되지 않는다. 죽음을 회피하고 모른 채 하려는 현대인은 그래서 일상이 허전하고 불안하다. 그것은 의미의 상실 속으로 던져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 의식. 동시적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공시적 관점에서 의식을 알아볼 차례다. 삶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때 시간이나 역사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상태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이해함을 말한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단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펼쳐진 세계의 대상들을 지각하고 있고 지각된 것들은 내 의식 세계 위에 펼쳐져 있다.
살아있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드러나는 장으로서의 의식에 대해서 탐구해야만 한다. 먼저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이 있다. 가장 쉽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을 감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의식 세계에서 갑자기 시각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 꺼진다. 이렇게 신체의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 대상들이 있다. 이 감각 대상은 5개다. 눈, 코, 입, 귀, 피부로부터 오는 색상, 냄새, 맛, 소리, 촉감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촉발되어 의식으로 들어오는 콘텐츠를 감각, 지각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기억 및 정신의 영역에서 오는 자극들이 있다. 가장 쉽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제 먹은 불고기 냄새를 상기해 보는 것이다. 이건 직접적으로 지금 감각기관으로부터 얻는 자극이 아니라 내 정신에 남아있거나 처리되어서 나의 의식에 드러나는 내용들이다. 이를 관념이라고 부른다. 정리해보면 나의 의식에는 2 종류의 대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관념이다. 이 감각과 관념이 나의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의식은 내면 세계를 갖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구성된 세계의 정중앙에 내가 놓여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기준점으로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주관적 세계로서의 의식을 이해하는 순간 세계는 나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신비로서 다가온다. 의식은 앞의 실체가 사실은 허상임을, 그것은 다만 나의 주관에 의해 구성된 내면 세계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살아있음은 신비하다. 살아있다는 건 그 개인이 온전히 하나의 내적 세계, 하나의 우주를 소유하고 그 안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의식의 이러한 완벽한 주관성은 자연과학이 의식을 전혀 다루지 못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같은 현상에 대해 복수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만을 탐구 영역으로 삼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의 의식이든 타인의 의식이든 어떤 의식도 2명 이상이 동시에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의식은 주관성 그 자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과학은 의식과 내면 세계의 탐구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과학은 의식 그 자체에 대한 논의 대신 뇌신경에 대한 생리학적 분석, 심리적 행동에 대한 연구 등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환원하여 의식을 간접적으로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과학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과학주의란 과학적 논의의 대상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협한 사고방식인데 현대인의 과학주의적 신화는 그들로 하여금 매 순간 강렬하게 체험되는 자기의식의 실체를 보는 대신 과학의 대상이 되는 생물학적 뇌신경에만 마음을 쓰게 만들었다. 과학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는 의식과 내면 세계를 그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근대 합리주의 이후의 인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만으로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엄밀하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물질로부터
세계를 설명하려는 습관은 눈앞의 세계가 실제 그 자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현대인은 오래전 인류의 지혜가 우려했던 마야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외부 세계에 마음을 빼앗겼다. 해답으로 가는 문은 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오래 외면해 왔다. 삶에서 진정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진실은 내가 세계의 구심점으로서 세계를 구성해내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다. 실체라고 믿었던 눈앞의 세계가 사실은 나의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진실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안개는 걷히고 가려져 있던 내면으로 향하는 길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현대인은 오래전 인류의 지혜가 우려했던 마야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외부 세계에 마음을 빼앗겼다. 해답으로 가는 문은 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오래 외면해왔다. 본문에 있는 글을 한 번 더 읊어봅니다. 역사에서 경제, 정치, 윤리, 사회, 그리고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경로를 거친 이유가 나의 내면으로 가는 길을 탐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자신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사람과 잘 교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모든 독자분들께서 꼭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를 직접 읽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귀한 글을 주신 최 사장께 감사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